안녕하십니까. 건양대병원 신내내과 교수 황원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생활습관 개선으로 질병을 예방하자라는 주제목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대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증후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당뇨병 학회에서는 결국 여러 가지의 팩터를 가지고 이런 5가지의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인류가 많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지방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가 되고 먹는 게 풍족해지고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움직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배가 나오고 지방이 많이 생기는 그런 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생리학적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에너지, 그다음에 그런 풍족한 에너지가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대사증후군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 조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국민영양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면은 예전에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18%, 최근에는 거의 한 20% 이상까지도 이런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 있는 생길 수 있게 하는 이런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캠페인을 막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7년부터는 여러 가지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캠페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이를 나누어서 성별로 나누어서 보면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이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고령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에서의 대사증후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고령의 여성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아마도 본인의 체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이제 운동에 대한 그런 니드가 증가하면서 대사증후군이 좀 적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년 이상, 특히 이제 중년 이상의 폐경이 끝난 그런 여성분들에게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70대, 80대 이상의 그런 연령에서도 대사증후군을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돼서 전 인류에 걸쳐서 항상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대사증후군, 즉 전체 종류의 한 3가지 이상의 그 대사증후군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 진단에선 뒤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심혈관계 질병의 그런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당뇨병의 위험도가 거의 5배 이상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공복혈당과 비만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의 그런 이 운용을 잘 못하게 돼서 피에 혈관에 당이 많이 되는, 또 그런 당이 많은 걸쭉한 혈관이 온몸을 다 돌게 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섭죠. 당뇨병이 생긴다 하면, 그래서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5배가 됩니다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또 듣고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암에 대해서도 이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 종류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암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담당하시는 그런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빙산에 보면 대사증후군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작지만, 사실은 그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이런 장기라든지 모든 기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뭐 동맥경화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당뇨병,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그다음에 뭐 낭종이 많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염증 인자들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사증후군을 잘 예방을 하고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를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병에
이 연쇄, 우리 체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성인병, 만성병의 체인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대사증후군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방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5가지 진단기 중에서 3가지가 이상이 해당되면은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일종의 당뇨병, 고혈압처럼 병은 아닙니다. 병은 아니고 말씀대로 증후군, 증상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의 이상이 있어요. 뭐 혈압도 조금 높고 체중도 조금 많고 뭐 혈당도 약간 높고 고지혈증도 약간 있다. 하지만 이게 고혈압은 아니고 또 당뇨병도 아니고 고지혈증에 대한 그런 높은 수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수치가 모여 있으면 우리 몸에 큰 이제 나쁜 역할이 같이 생긴다는 것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그래서 혈압도 뭐 이 정도면 딱 커트라인이 걸리고 뭐 당뇨병도 공복혈당도 이 정도 커트라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게 안심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5배 이상, 그다음에 이런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2배 이상이 된다는 점을 꼭 주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복부 비만이 제일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혈증, 즉 이상지혈증이죠. 그다음 3번째 이상지혈증 중에서 이 HDL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일종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그런 콜레스테롤이 낮을 경우에,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이거는 낮을 경우에, 그다음에 혈당이 높을 경우에, 그다음에 혈압이 높을 경우에. 그래서 뭐 혈당, 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2개, 그다음에 비만 이렇게 외우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복부 비만입니다. 뭐 영어로는 센트럴 오비시티라고 그래서 뭐 다른데 이렇게 팔다리에 많이 이 지방이 많다 하는 것보다 주로 뱃살, 아랫배 쪽에 주로 많다, 허리 쪽에 지방이 많이 쌓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쁜 그런 지방들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남자는 90cm 이상 허리 둘레가, 여자는 85cm 이상. 이걸 이제 인치로 환산을 하면 남자는 한 35인치, 여자는 33인치 이상이 되면 복부 비만이 심하다. 여기에 대한 그 조건을 하나 만족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리 둘레를 재는 겁니다. 허리 둘레를 재야 되는데 여러분들 본인의 허리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럼 허리 둘레 뭐 어디인지 내가 모르겠냐 하겠지만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보시면은 다 보고 거울 보시면 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저조차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허리를 다 실종 신고를 하셔가지고 결국 WHO에서 한 5, 6년 전에 허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의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허리를 당신의 잊어버렸던 허리를 찾아주겠다 그래서 어디냐 그러면 그래서 허리를 둘 때 자를 잴 때 그쪽으로 다를 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양팔을 이제 25에서 30도 벌리시고 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쉬신 상태에서 이 늑골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늑골에 가장 아랫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만져지실 텐데 가장 아랫뼈에 이렇게 늑골 부분에서 만져지시는 데부터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이 장골이라고 그러죠. 우리 골반뼈 위에 제일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사이 여기까지를 이렇게 일직선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중간 부위가 자기의 허리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배꼽 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배꼽 아래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배꼽이 딱 기준이다 이런 것도 맞지가 않고요.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 허리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가 허리가 제일 잘록한 데를 재실 때는 적게 나오겠죠 분명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재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많이 쌓여 있다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허리 둘레를 정확하게 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쟀을 경우에 남자는 90cm, 여자는 80cm가 기준이다라는 것을 넘겨지는 것을 통해서 그냥 환자분이나 뭐 그 대상분들한테 이렇게 몇 인치 입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게 아니고 실제로 줄자로서 이렇게 재보는 게 좋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신체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이건 5가지 진단기에 들어가져 있지는 않지만 흔히 같이 보이는 기준이
여러분 이제 운동 치료하고 계시면 이제 환자분의 이렇게 살갗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겨드랑이 쪽에 굉장히 지금 흑색 가시 세포증이라고 해서 이 털은 아닌데 굉장히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점처럼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조금 이게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살찌니까 이게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있는 경우에는 복부 지방에 의한 대사증후군이 지금 심한 상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쥐젖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렇게 스킨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목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스킨택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또 대사증후군이 심해질수록 이게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분들은 대사증후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보시라고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부둘레를 왜 쟀느냐? 결국 복부둘레에 내장 지방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지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에는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라서 이 CT 사진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실제로 배꼽하고 이 복부 근육 사이에 두터운 지방이 있지만 속 안에 장이라든지 내장 안에는 지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오히려 피하 지방은 굉장히 얇아요. 얇지만 안에 있는 복부 지방이 굉장히 많아서 똑같이 배가 이렇게 나와 보이지만 두 가지 타입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 지방이 많느냐, 피하 지방이 많느냐에 따라서 지방을 좀 그 비만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겉으로 뚱뚱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내장 지방 때문에 비만일 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른 비만 들어보셨죠? 마른 비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살갗을 만지거나 겉으로 봐서는 별로 뚱뚱해 보이지 않으세요. 배도 많이 안 나오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피하 지방은 너무 얇고 오히려 그 지방이 전부 다 배 안에 있는 장간막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그 밑에 막 숨어 있어서 배 안에 있는 지방이 굉장히 많은 분 그런 분일 경우에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스모 선수가 일본에 보면 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등치가 크고 이분들은 지방이 딱 보기도 엄청 많아 보이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우리 소녀시대 걸그룹 보면은 뭐 다리에 지방 같은 것도 거의 없을 것 같고 허리 라인도 잘록하게 다 들어와 있어서 지방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모 선수들은 다 저렇게 뚱뚱하니까 일찍 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모 선수하고 이 피하 지방형 비만인 환자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의외로 스모 선수가 피하 지방형 비만인 환자랑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수치가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모 선수는 전부 다 내장 비만은 하나도 없고 피하 지방만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CT 사진에서 겉으로 만져지는 비만은 그 지방은 많은데 속 안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비슷한 몸무게에 오히려 훨씬 적은 몸무게예요.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몸무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스모 선수가 36이라고 하는데 내장량 비만은 32. 그러니까 굉장히 마른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32밖에 안 되지만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모두 다 스모 선수나 피하 지방보다 훨씬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장형 비만이 있는 분, 내장 지방이 많은 분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그런 수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지방이 어디 있느냐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 위치가 배 안에 있는 내장지방 질병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똑같이 1kg를 우리가 살을 빼더라도 근육이 1kg 빠지는 거하고 지방이 1kg 빠지는 거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죠. 그림 보시겠지만 지방 1kg는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방 1kg를 지방 그 운동을 해서 저 지방을 뺐다고 하게 되면 허리둘레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식사를 안 하고 오히려 뭐 단백질도 잘 안 먹고 활동도 별로 안 해서 근육이 더 말라서 생기는 이런 체중 감소는 오히려 더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대사 측면에서 더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근육이 지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당연하고 이런 지방을 빼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 지방을 보이는 모형을 실제로 저희가 수술 같은데 복부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를 실제로 이렇게 가르게 되면 피하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 복벽이 나타날 때까지 한참 우리가 이제 이 절개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안에 내장 지방은 별로 없는 분이 많고, 반대로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겉에 있는 그 지방이 없어서 절개를 하면은 지방이 저게 꽉 눌려 있다가 막 다 튀어나와요. 막 배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숨어 있는 이런 지방이 굉장히 꼭꼭 숨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중 감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뭐 CT를 찍어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이 허리 둘레를 정확하게 재서 본인의 지방의 양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높은 혈압입니다. 당연히 뭐 혈압이 높으면 좋지 않겠죠. 혈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혈관이라는 이 파이프, 이런 파이프의 압력을 얘기하는 건데, 130에서 수축기 130, 이완기는 85mm Hg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고혈압의 정의는 140에 90 이상이죠. 그러니까 140에 90은 안 되지만 130에 85도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요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기준에 몇 가지가 겹쳐 있으면은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혈압도 마찬가지 측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측정하느냐. 헐레벌떡 뛰어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급하게 이렇게 혈압을 재시면 당연히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혈압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확성이 검증된 전자혈압계를 하는 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 실제로 말씀을 드릴 때 혈압계를 하나 사셔가지고, 요즘에 한 5, 6만 원이면 사거든요. 사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서 식사는 하지 않고 공복 상태에서 식탁에 앉으세요. 식탁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 두 발을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이 팔꿈치를 식탁 위에다가 얹어 놓으신 다음에 이 커프를 감은 다음에 최소 1분이나 2분 정도 안정하고 나서 이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혈압이 재주고, 한번 혈압이 재진 다음에 그 숫자가 나타나고 한 번 더 꺼집니다. 그러면 한 1분 있다 다시 한번 재세요. 그래서 두 번을 쟀을 때 그 평균이 그날 아침의 혈압이다. 아침 혈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침 혈압이 전체 하루 종일 혈압 중에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환자의 기준을 삼을 때 아침 혈압을 삼습니다. 아침이니까 뭐 커피라든지 뭐 음식에 영향도 없고, 커피 마시면 또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또 담배 피시면 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화장실만 갔다 온 상태로 아침 먹지 말고 혈압을 꼭 재보시라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재보세요. 매일 재실 수도 있지만 2번 내지 3번 정도는 꼭 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쟀을 경우에 혈압이 130에서 85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고혈압은 아니지만 이런 대사증후군의 혈압의 기준에 합당하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높은 혈당. 뭐 당연하죠. 혈당 높으면 대사증후군에 영향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mg per 데시리터 이상. 원래 당뇨병의 기준은 126 이상입니다. 근데 126이 아니고 100 이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혈당은 이게 걸리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재실 때도 전날 공복을 유지하셔야 돼요. 만약에 전에 막 늦게 저녁을 드셔서 10시쯤 밥을 먹었다. 그러면 최소한 8시 정도에 일어나서 재셔야지, 너무 일찍 재시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중성지방 혈증입니다. 이 고지혈증 중에서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수치로는 1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여러 가지의 고지혈증 인자 중에 하나의 인자인데 주로 지방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큰 동맥, 대동맥 같은데 동맥경화를 잘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성지방이 또 유명해 알려진 거는 지방간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주범이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간이 이렇게 빨갛게 이쁘게 돼야 되는데 지방이 많이 끼면 저렇게 노랗게 좀 변하기도 하고 간의 크기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간이 막 부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게 사실 부은 게 아니고 지방세포가 다 껴 있어가지고 실제 지방세포 자리에 있어야 될 간세포는 다 짜부라들어서 굉장히 자기 어떻게 보면 주인이 쫓겨나고 이렇게 새빵신세하는 스님 되고 큰 공간을 지방을 다 채웁니다. 실제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간에서 지방을 좀 계속 저장을 하는 그런 벌집에 있는 꿀처럼 저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이 너무 많으면 간에 너무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이제 바꾸는 거죠. 뭘로 바꾸냐면 오메가3, 즉 생선 기능에 많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서 이로운 지방산으로 바꾸게 되면 지방간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라든지 뭐 생선류 음식 이런 것들을 저희는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지혈증이 있고 중성질 높은 분들에게는 오메가3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이죠.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 즉 HDL 콜레스테롤은 다른 콜레스테롤과 다르게 높으면 좋거든요. 왜 좋냐면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저렇게 기름이 혈관에 많이 쌓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는 혈관들이 두꺼워지면 당연히 이 합병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 이런 혈관들이 결국 이 혈관에 있는 기름을 간으로 퍼다 날려서 간에서 저장을 하거나 간에서 분해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누구는 열심히 이렇게 지방을 갖다가 혈관에 쌓아놓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반대로 그 혈관을 열심히 간으로 이동을 해서 혈관에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청소부 역할을 한다. 청소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일 경우에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HDL 콜레스테롤은 다른 약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활동, 운동이 제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액 검사를 할 때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전날에 막 오랜만에 요즘 코로나서 회식도 잘 못 하시겠지만 회식 같은 거 하고 삼겹살에 소주 먹고 이렇게 해서 뭐 2차, 3차까지 늦게까지 드신 다음에 아이고 내가 건강검진을 내일인데 깜빡했다. 그래서 공복을 하셔봤자 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오후 7시 이전에 식사를 하시고 10시까지는 뭐 물 종류 빼놓고 물만 드시고 다른 건 웬만하면 간식 같은 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진 당일에는 세면과 양치질만 하고 이제 보건소나 건강검진센터로 방문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담배, 커피 뭐 이런 거 나는 아침에 커피 안 먹으면 절대 안 되겠다. 하지만 커피를 먹게 되면 이런 혈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커피 한 잔이 혈압을 거의 한 20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뭐 마찬가지 주스나 우유도 칼로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혈액 검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정확하게 재고 그다음에 혈당을 재고 그다음에 이런 피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허리둘레를 정확하게 재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기준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인의 대사증후군의 발생 및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서구화로 된 식생활이 변화가 다른 서양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되었죠. 저희가 뭐 불과 60년대, 50년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도 있고 잘 못 드시는 분이 많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이어트가 많아지면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많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서구인보다는 대사증후군에 취약한 편이 많고 발전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봤을 때는 성인의 약 3분의 1 정도, 3명 중에 1명은 대사증후군이고 비만군일 경우에는 둘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을 거죠. 그리고 연령을 봤을 때는 남성은 40대 가장 증가하고 여성은 폐경기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호르몬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계신 어머님들,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40대 스트레스 많고 야근 많고 이런 분들이 잘 생길 수 있게 되고요. 60대 이상에는 반 이상이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발생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잦은 회식, 과음, 운동 부족, 비만, 결국은 우리가 현재 생활에 어쩔 수 없이 편한 생활, 그다음에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막연하죠.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겠고 스트레스를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제가 누가 주니까 받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날 수도 없고 회식 이런 것도 자기가 회사 다니면 어쩔 수 빠질 수밖에 없죠. 빠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운동 부족이나 식사나 비만 이런 것들은 근데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다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대사증후군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 발생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슬라이드처럼 지방이 저렇게 혈관의 단면을 보인 건데 저렇게 지방이 꽉 차 있는 경우도 몰라요. 막히지 않으면은.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피는 잘 통하니까. 하지만 저게 아래 사진처럼 너무 막혀버리면 저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 벽이 너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그러면 저기가 막히게 되면 뇌경색, 우리가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모태로 해서 이 저항성이 뿌리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혈압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혈전, 피가 뻑뻑해지고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기름기가 둥둥 떠 있죠. 피에. 그다음 그러면 심장이나 뇌에 혈관이 막히게 되고 또 당뇨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최대한 낮추는 게 이런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인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보시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죠. 2014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분인 거 다 아시죠. 가족들도 저렇게 돈이 많고 근데 이분으로서 확실하게 증명이 됐죠. 예,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예. 몇십 조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말년에는 그냥 병상에서 계속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차라리 나는 돈을 조금밖에 없어도 말년에 잘 돌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자주 만나고도 싶고 전화도 하고 싶고 하고 싶죠. 누가 침대에서만 10년, 20년 이렇게 살고 싶다가 돌아가실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분도 이런 걸 피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조절을 못하면 제 아무리 거부라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받은 치료가 뭐냐면 뇌에 이제 이 혈류가 안 통해서 피가 안 통하면 뇌가 부어요. 붓기 때문에 뇌가 부으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뇌가 상합니다. 뇌가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를 굉장히 저체온증으로 해서 뇌를 쉽게 말해서 시원하게 해가지고 썩지 않게 하는 치료를 하고 두 번째는 혈관에 이런 이 스텐트 즉 혈관이 막혀 있는 아까 전에 봤던 좁은 혈관을 억지로 넓혀요. 그래서 철망을 넣고 그 안을 철망이 잘 통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항응고제 같은 약물을 써가지고 피가 잘 통하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 자동차 고장 나듯이 피가 잘 돌면 고장은 안 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혈관이라도 피가 막히고 저렇게 피가 안 돌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대사증후군은 그럼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았고 위험한 거 알았는데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빨리 약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약 엄청 좋아하시죠. 또 약으로 치료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대사증후군은 현재까지 대사증후군을 없애는 약은 없어요. 요즘에 그런 약은 없고 그래서 약보다는 이런 인자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오늘 제목처럼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런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게 가장 큰 치료의 목표이자 개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만을 예방하고 이 젊은 사람들한테 몸무게를 굉장히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을 더 적게 생겼다는 그런 카나다의 보고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에서 생활습관을 잘 개선했더니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예, 암이라든지 그런 만성병처럼 치료가 안 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가 되거나 암이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완치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은 못하지만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하지만 대사증후군 있을 상황에서 이렇게 치료를 철저하게 그리고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다. 사실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 증상이 없어서 그래요.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내 몸이 갑자기 피부 색깔이 멍이 든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그런 병원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고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가 증상이 없고 하지만 발견할 수 있는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치료사분들처럼 실제로 이렇게 일반적인 대중을 상대하는 분들이 많은 계몽을 하고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 늘리기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안 움직여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장 움직이기 말 그대로. 그래서
식사한 다음에 걷는 거, 예. 그 다음에 계단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은 칼로리. 아, 나 이거 먹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움직여야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다가 TV 틀면 소파에 앉으면은 그냥 주저앉아 있죠. 그러다가 소파 앉으면서 과일 먹고 이러면 또 칼로리 계속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는 식사하시고 꼭 걷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에 150분을 운동하라고 돼 있어요. 일주일에 150분. 그래서 뭐 30분씩 5일 동안 운동한다든지 뭐 좀 몰아서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걷는 거리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 뭐가 있냐? 주차를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입구 주차장 나가는 쪽부터 제일 먼데 차를 대세요. 그러면 최소한 그 차를 타고 갈 때까지는 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실천. 왜냐면 주차장 보면은 입구 앞이 제일 먼저 자리가 차죠. 저 멀리는 안 차고. 그러니까 차도 쉽게 될 수 있고 건강도 지키고. 그래서 주차할 때 제일 멀리 주차해라. 네,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걷는 방법 중에 하나고. 자, 두 번째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많다는 건 잘 아시겠죠. 특히 이제 복부 지방의 감소가 뛰어나고 뱃살이 먼저 빠집니다. 얼굴살이 빠지거나 뭐 그렇게 않고 뱃살이 먼저 빠진다는 게 중요하고 고지혈증 혈압이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근데 하루에 30분 이상 아까 말했죠.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고 약간의 땀이 날 정도의 중등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예. 하다가 너무 힘들면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짧게 하시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고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운동하기 너무 귀찮아요. 힘 싫고 뭐 그래서 한동안 요즘에 뭐 그런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하죠. 저렇게 지방 흡입술, 라이포석션이라고 하는데 지방 흡입술을 많이 하면 어떠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미국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런 지방이 많은 그런 환자들을 실제로 저렇게 피하 지방을 제거하고 그래서 지방을 줄였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대사증후군에 안 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졌냐? 아니란 얘기예요. 네. 지방의 숫자만 줄인다고 되는 건 아니다. 결국 이 지방이 생기는 그런 기전, 즉 칼로리 과잉, 운동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을 저렇게 잘라내거나 흡수를 하더라도 이 몸 전체 혈액에는 대사에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움직였으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다 만찬뜩 먹으면 안 됩니다. 드시는 거는 꼭 드시는 게 좋아요. 드시는 게 좋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나쁜 게 간식하는 거. 즉 아침, 점심, 저녁. 뭐 어떤 인류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해 뜰 때 먹고 해가 가운데 있을 때 한 번 더 먹고 해가 질 때 먹고 원래는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었어요. 몇십만 년 동안 불도 없고 뭐 이 전기도 없기 때문에 즉 식사를 이렇게 하루에 3번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나 간장이 인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좀 있으면 밥 먹겠구나. 점심 때쯤 되면 이 사람이 밥을 먹겠구나. 그다음 저녁 때쯤 해 질 때쯤 되면 또 먹겠구나라고 알아서 몇십만 명의 그 유전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그 분비가 거기에 맞춰서 3번의 피크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때 딱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몸에 쌓인 것도 없이. 하지만 인슐린이 떨어지는 중간에 누가 옆에서 맛있는 카페라떼를 먹든다든지 누가 맛있는 저 홍시 갖다 줬어요. 그럼 하나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라간 거는 이 사람이 원래 이때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우리 몸이 하다가 혈당을 못 잡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높은 칼로리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점심에 또 먹죠. 저녁에 또 먹고.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 식간의 공복을 유지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 종류는 괜찮아요. 근데 음료수나 이런 설탕이 들어있는 특히 마시는 음료수, 칼로리가 맛있는 단 음료가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줄이고 이런 뭐 지방, 뭐 과자 같은 거, 우리 흔히 간식 먹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줄이셔야 돼요. 쉽지 않죠. 먹는 거 줄이는 게 제일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저거 과자 먹고 싶고 빵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식탁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고 점심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점심 될 때 밥을 차린 다음에 빵부터 드세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다음 밥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몰아서 먹을 때는 인슐린이 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혈당이 그렇게 좀 많이 먹어도 조절이 잘 돼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2시간 뭐 이렇게.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 저녁 먹고 7시쯤 먹고 TV 뉴스 보면서 과일 먹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시면은 밤새 혈당이 높은 채로 주무시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내장 지방이 올라가고 나이 드시면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심해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사실 뭐 자녀들이 없고 이제 다들 출가시키고 나면은 뭐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는 것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식단에 대한 뭐 내용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견과류가 좋고 뭐가 좋고 뭐 이런 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딱 좋은 건 없어요. 뭐 하나만 딱 좋은 건 없고 피할 것만 있어요. 피할 거. 뭐가 피하냐? 이 식간에 먹는 거. 세 때 딱 먹을 때 사이에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마시는 탄수화물 음료, 마시는 설탕 안 좋아요. 마시는 설탕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다음에 저녁 먹기 전에 과일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과일은 과당입니다. 과당. 일반 탄수화물과 다르게 과당인데 과당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바로 지방으로 가요. 왜냐면 왜 과일이 있었냐면 열량이 옛날에 없을 때 열량 보충을 위해서 아주 이렇게 농축된 태양의 그 에너지랑 광합성을 통해 농축된 그런 것들을 먹고 그냥 견디려고 과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그럴 때 먹으면 괜찮아요. 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과일 하나 먹었다 그러면 열량 공급이 확 되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있으니까 먹고 맛있으니까 먹는 겁니다. 요즘 과일 맛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과일 같은 것도 식사할 때 바로 드셔야 돼요. 드실 때 바로 드시고 절대 그 이후에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식사를 나눠서 이렇게 드시고 간식하지 마라. 아까 운동만큼 중요한 게 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체중 줄이기. 사실 뭐 제가 강의하는 게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만 저도 체중을 많이 못 줄여가지고. 근데 체중을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측정하는. 대부분 좀 몸무게 나가신 분들이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 몸무게는 거의 뭐 한 100년의 비밀이죠, 그렇죠? 절대 안 알려주죠. 네. 근데 자주 측정하고 남한테 알려줘야지 이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측정해라. 그래서 아까 전에 혈압계 사는 것처럼 체중계 사라. 그다음에 항상 그걸 위해서 허리둘레도 재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체 활동도 잘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에 만보기 많죠. 그래서 요즘 환자들한테 제가 이게 많이 걷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몇 천 보 걸었나. 그래서 한 7천 보 이상 걸었으면 괜찮고, 뭐 어떤 분들은 주말에 보면 한 300보다 안 걸어요. 막 그렇게 안 걸으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이렇게 이걸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실제 자기의 행동을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 잘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나 중요하죠. 담배 끊고 절주하는 거, 흡연하고 과음. 뭐 요즘 코로나기 때문에 과음 별로 안 하시지만 또 집에서 술 드시는 분 그렇게 많다고 하십니다, 요즘에. 그래서 집에서 또 술을 너무 자주 드시면 간이 해롭습니다. 간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대사를 하기 위한 간세포가 쌩쌩해야 되는데 술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간세포가 많이 죽어요. 근데 그러려면 간세포가 살아나야 되려면 약 72시간이 필요한데 72시간 전에 또 먹으면 또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음주를 하시면 72시간 이후에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음주도 많이 하시면 안 좋겠다. 다섯 번째는 이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록하고 보여줘 상담하기. 자기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혈압이 얼마고 혈당이 얼마고 숫자를 아셔야 돼요. 나 혈당은 이번에는 108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103이었어. 엄마도 잘했구나. 이번에는 103이었는데 올해는 112야. 아유, 그럼 큰일 났구나.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고 LDL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도 아셔야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더 해드리고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고혈압에 제일 중요한 치료는 뭐 물론 약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고혈압이 되기 전에 이런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금을 적게 먹는 겁니다. 소금을 드시면 소금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혈관 내에 수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런 파이프의 수분이 늘어나면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스턴트 식품, 뭐 소금에 절인 생선, 젓갈, 반찬, 과자 이런 거는 뭐 봤을 때 많이 짜니까 우리가 잘 안 먹게 될 수도 있고 좀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소금이 제일 많은 게 뭐냐? 국물이에요, 국물. 제일 많은 건 칼국수, 우동, 라면. 칼국수가 7.2g. 하루에 소금을 5g 이하로 줄이라고 했는데 칼국수 한 끼에 한 번 먹으면 그날 식사할 때 소금을 하나도 안 먹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국수 드시면 한 3일치 소금을 한꺼번에 먹었다. 우동, 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물냉면, 짬뽕, 돈가스, 볶음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자주 먹으면 특히 외식을 많이 하면 잘생긴다. 그래서 절대 칼국수에 밥 말아 먹거나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수제비 밥 말아 먹어도 안 되고 면만 건져서 그만 드시고 국물은 먹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찌개나 순두부찌개 좋아하시는 분 많죠. 그런 찌개에다 밥 확 넣어가지고 다 비벼 드시는 분 있죠. 그거 별로 안 좋아요. 혈압도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저런 뭐 고등어조림, 멸치볶음, 뭐 명란젓 짜죠. 짠데 저거는 맛이 짜니까 많이 못 드세요. 명란젓을 만약에 칼국수처럼 먹으려면은 명란젓 이만큼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평소에. 그래서 국물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짜다. 그래서 국물 많이 드시지 말라 얘기할 거니까 국물은 남기는 게 미덕입니다. 국물 다 드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왕뚜껑, 신라면, 뭐 라면 같은 거 굉장히 많죠. 라면 중에 보면 짜파게티가 좀 적은데 짜파게티랑 짜왕이랑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네, 짜왕이 더 많아요. 그럼 짜왕 맛있는 게 더 많습니다. 맛있는 게 소금이 훨씬 많아요. 짜파게티 2배입니다, 2배. 네. 그래서 조금 덜 맛있고 좀 싱거워도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거기에 또 김치 없으면 라면 못 먹죠. 김치랑 라면 딱 먹으면 8g 그냥 달성하는 겁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면은 남기고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말고 숟가락으로 막 국물 떠먹고 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마시지 마시고 오히려 차라리 그 작은 거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면을 덜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치는 작은 조각으로 썰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 환자들이 보면은 김장철 지나면 혈압이 다 올라와요. 왜냐면은 김장철 때 그 겉절이를 하도 드셔가지고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김치는 일부러 가위로 쪼개 드셔가지고 깍두기처럼 이렇게 자르셔야지 젓가락질 자주 가면 먹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작은 조각으로 자르셔라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크게 작게 해라, 국그릇 작게 해라, 소금 별로 쓰지 마라. 그다음에 설탕, 식초, 소금보다는 설탕, 식초를 좀 넣어서 간을 좀 해라. 아니면 마늘 좀 많이 넣어라. 저는 마늘 좀 많이 드시라고 하거든요. 파 같은 거 드시고 아니면 후추 이런 거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지 소금 많이 드시는 게 안 좋겠다. 또 뭐 소금, 이 가루 소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런 마요네즈, 고추장, 뭐 된장, 케찹 뭐 굉장히 많죠. 특히 한국인들은 고추장, 된장 없으면 못 사시잖아요. 그래서 뭐 드시는 건 문제는 괜찮은데 좀 남기세요. 아깝다고 저거 계속 끓여가지고 또 다시 넣고 하셔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뭐 조금만 끓이고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소금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장에서 이 소금을 많이 이게 이제 뭐냐면 저거는 소변으로 소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소금이 많이 나가는데 소금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혈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소변 검사에서 소금의 수치를 잽니다. 그러면 보통 저 기준에는 100 정도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보면은 부었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소금을 소변에 받아보면 한 200 이상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짜게 드시죠 하면 선생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딱 얘기합니다. 가족들도 맞다고 짜게 드신다고.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게 딱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난 붓는 것 같고 좀 안 좋다 그러면 병원에서 소변에 대한 이런 소금 검사를 하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또 칼륨이라는 것은 오히려 소금을 많이 안 버리고 소금을 많이 버려주고 우리 몸에서 칼륨이라는 거는 또 혈압을 낮추면서 소금을 버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륨은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장병이 좀 있어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분이나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칼륨을 좀 제한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소금 적게 먹고 칼륨을 많이 먹어라.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한 저 옆에 그래프인데요. 제일 하얀색 그래프가 결국 이제 우리 동양인들이 저렇게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소금을. 그래서 고혈압 치료 중에 칼슘과 칼륨 같은 건 충분히 먹고 또 칼슘 같은 거는 이제 건강과 고혈압 치료에 도움되기 때문에 우유도 좋고 칼륨이 많은 여러 가지 식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검은 콩, 뭐 붉은 팥, 뭐 땅콩, 시금치, 고구마, 감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채들 그런 것들이 많죠. 또 과일 중에서도 토마토, 뭐 바나나 이런 것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실 때도 이런 걸 위주로 주로 하시게 되면은 밥도 흰 쌀밥만 드시지 마시고 칼륨이 많은 그런 식사를 하시고 푸른 야채를 좀 많이 드시면 고혈압 환자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130에 85가 아니라 140에 이제 9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일기 고혈압이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활치료법까지는 안 되시고요. 근데 160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심한 그런 고혈압일 경우에는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거의 한 15% 이상 높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우리 특히 이 10년 동안에 위험 빈도가 높거나 아니면 집안에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집안, 뭐 뇌졸중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는 그런 집안이다. 그런 경우일수록 혈압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물들도 충분히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그런 짜게 드시지 않는 거 꼭 지켜주셔야지 고혈압을 잘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혈압보다 사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당뇨병은 대사증후군에서 당뇨병까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당뇨병이 생긴다고 하면 철저하게 혈당을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당뇨에 대한 우리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 아까 말한 공복혈당이 100에서 110 정도 또는 110 정도 근처에 되는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를 하게 되니까 대사증후군을 낮추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메폴민이라고 하는 이제 특정 약제가 가장 약한 당뇨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미리 써는 것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감량. 아까 말한 지방을 줄이는 거죠. 체중 감량이 자기 몸무게의 5%에서 10%. 몸무게 10%면은 뭐 7kg, 8kg일 수도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고 그래서 5% 이상 감량을 하시는 게 좋고 하루에 30분 이상 150분 정도 일주일에 꼭 하시게 되고 식이요법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생활습관 교정뿐만 아니라 약간의 약물요법도 할 수도 있겠다. 그럼 당뇨가 지금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선별검사, 스크린이라고 하죠. 그런 검사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주로 합니다. 요즘에 공복혈당도 재지만 그래서 공복혈당이 110에서 100 사이다 그러면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도 측정하게 되는 거고 공복혈당이 더 높다 그럴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높게 되면은 좀 자주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뇨 같은 경우는 이 손끝에서 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혈관 정맥혈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측정하시고 당화혈색소도 재셔야지 되고요. 당화혈색소는 정상인 같은 경우는 대개 5%대입니다. 5%대. 그리고 당뇨병은 6.5% 이상 되면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복혈당 당뇨의 경우는 126 이상이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언제든지 뭐 밥에 상관없이 혈당이 무조건 200이 넘어간다면 당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6.5%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5.9, 뭐 5.8, 5.9 이러다가 6.1, 6.2 이거 올라갈 때는 완전히 다이어트 바꾸시고 뭐 체중도 줄이시고 여러 가지 노력하셔야지 저런 치명적인 당뇨병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고지혈증, 이상지혈증이라고 하죠. 그런 치료에 대해서는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뭐냐 치료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2013년도 뭐 최근에 나온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결국은 기름기가 낮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심혈관계 합병증은 굉장히 감소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시키기 위해서는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타이트하게 이런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돼요. 고지혈증 약 좋아지면 안 먹어도 되지 않나요? 먹어서 좋아지신 건데 그거 왜 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드셔야지 좋다고 돼 있는 게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집안에 문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뇌경색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유형민자가 있으면 일반인보다 낮게 더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는 뭐냐? 흡연, 실제로 담배 연기 아까 전에 피지 말라는 건 그냥 뭐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면은 이 담배 연기를 이 생쥐 실험용 마우스의 꼬리에 마우스에다 콕 불어내면 실험용 마우스는 이 꼬리가 혈관이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혈관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수축이 된다는 거죠. 피가 안 통하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또 이런 동맥경화가 심한 그런 혈관이면 담배 연기가 그런 혈관을 계속 오그라뜨립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몸의 피에 혈행이라고 하죠. 피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방해를 하면서 장기 손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거의 막히게 되는 심근경색도 일으킬 수 있어 흡연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간접 흡연도 안 좋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 그다음에 아까 말한 낮은 HDL 콜레스테롤, 운동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가족력이 있으면 아까 말한 혈관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특히 더 젊었을 때부터 주의하셔야 되고 또 남자 45세, 여자 55세가 되면 혈관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 때 이런 콜레스테롤 조절도 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주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인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 치료 같은 경우도 약제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약제를 갖다가 잘 쓰고 있지만 대사증후군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대사증후군을 위한 약제는 없다. 대사증후군은 철저하게 생활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됐거나 콜레스테롤 높거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오메가3나 아니면 스타틴 같은 고지혈증 약제를 써가지고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이제 미국 같은 당뇨병학 심장학회 왜냐면 이렇게 그 전문가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지 결국 이 전체 수명이 늘어나고 이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실 확률이나 약을 먹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사실 체중만 감소해도 혈압이 한 10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체중 감소도 안 하고 식이 습관도 제대로 조절 안 하고 소금 조절도 안 했는데 이게 약만 먹어서 해결되겠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게 그 생활습관 교정이 겹치게 되면 두 개가 이제 같이 되게 되면 이 약의 효과가 2배가 되고 또 약을 또 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에 대한 설명이고 혈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혈당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써 있는데 결국 7.0 이하로 조절해라. 이 당뇨 환자들은 6.5부터 7.5 사이로 7.0 사이로 유지를 되고 비만을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뇨병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LDL 수치가 좀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 당뇨는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절하셔야 되고 이런 고지혈증도 꼭 조절을 하셔야지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미 병이 생겨서 약을 드시는 거는 더 잘 드셔야 되는 거고요. 병이 안 생길 때 예방을 걸 1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1차 예방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요소를 갖다가 잘 찝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비만에 대한 것도 비만은 그냥 미용적인 목적으로 살을 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과체중과 비만도 결국은 생존율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약 3에서 5% 정도의 체중 감량을 유지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이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대사증후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보다 5% 이상의 감량을 꼭 해라. 여러 가지 이런 시술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활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요즘에 이제 고도 비만 요즘에도 미국처럼 굉장히 뚱뚱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BMI가 40 저 정도면 거의 100kg 넘어가시는 100kg, 110kg 넘어가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요즘에는 또 비만 수술, 위 축소술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 수술이 다 보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이 성인병에도 생기고 당뇨 협병증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면은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심장병이 생겨서 오히려 더 큰 의료비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이런 비만 치료를 위해서 위에 대한 수술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심혈관 합병증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비만의 위험도를 현저히 낮추게 돼서 엄청 건강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아주 활발하게 이 수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젊은 사람들만 비만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 60, 70, 80 된 분도 비만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지 더 오래 사실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사진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좀 마칠 건데, 요게 이제 2014년 조금 오래된 건 하겠지만 요 할머니가 연세가 한 100세가 넘으셨어요. 106살 대충 되셨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아침에 이제 깜깜한데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이 대퇴골이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막 모시고 왔죠. 응급실을 모시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대퇴골이 골절이 되면 수술을 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기부수 찬 채로 누워 계시다가 이게 붙으면 다행인데 100세 이상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뼈가 잘 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못 일어나시고 평생 누워서 있다가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도 한 80세 때 이렇게 골절이 되셨는데 그때가 한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2000년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80세 있는 분들 골절되시면 수술을 안 시켰습니다. 네. 많이 오래 사셨고 다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됐기 때문에 뭐 수술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시키고 있다가 결국은 집에서 한 달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노인분들 누워 계시면은 이 몸 모든 장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감염이라든지 폐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형외과 선생님 보시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저 표정이 뭐냐면 나 언제 집에 가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그 수술 끝나고 할머니가 그래도 건강하신 거예요. 106세지만 그래서 보니까 뭐 당뇨도 별로 없고 혈압도 조금 높지만 그래도 괜찮고 뭐 피 검사도 조금씩 나쁘지만 괜찮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한테 할머니 상태를 좀 파악을 잘 해달라 했더니 야, 이 정도면 수술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뭐 수술 시간 최소한을 해가지고 뭐 여러 의료진들이 빨리 해가지고 수술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인공관절 수술도 하셔서 가실 때 집에 걸어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누워 계실 필요가 없고 다만 한 달 살든 1년을 살든 6개월 살든 누워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떨어지고 뭘 행동을 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자유가 이게 박탈되는 상황에서 이 여생을 이제 마감한다면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기 관리만 철저히 하면 저렇게 저 할머니처럼 106세도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70대, 80대인 분들도 철저하게 이런 운동요법, 식이요법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우리나라는 건강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길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좀 더 이바지하는 모든 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